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는 10월 28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 관련 긴급 토론회를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구성된 사령부도 그렇다면 그렇게 구성한 취지는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가? 연합사령관이 미 상원에 출석해서 전부 보고를 하고 미 국방부 감사를 받고 미 의회 감사를 받습니다. 한국 국회에는 출석하지도 않고 우리 방위비 부담금을 쓰면서 감사도 안 받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의 통제만 받고 한국의 통제는 전혀 안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미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부대의 부대장으로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이제 행세하면서 미 합참과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지침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참의 작전 지침은 단 한 건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애시당초 78년도에 구성된 우리가 아는 연합사령부가 아니라 사실상 미군 사령부라고 봐야 됩니다. 동등하게 주권이 참여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미국의 주권만 관철되지 한국의 어떤 예산권, 통제권, 그 다음에 군령권이 전혀 행사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한국 대통령이 한국 합참을 통해서 연합사령부를 통제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뭐 법도 없지만은 그 취지만 보자면.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미연합사령부입니까? 주한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예하부대라고 봐야 되겠죠. 단지 돈만 우리 돈이 들어갈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어떤 미국 주권의 영역 하에서만 움직이고 한국 주권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동등한 주권이고 또 연합사령부 문제는 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보수층의 어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현실과 괴리된 사실과도 다르고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은 이런 어떤 한미연합사령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주권의 문제로 보는 까닭은 무언가 국가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국가 주권의 정상화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작전권까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밝혀드리면 올해 3월 31일에 우리가 중국군 유해를 중국에 송환해줬습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긴급하게 우리가 중국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유해 송환은 정전협정 상황입니다.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중국의 마음대로 유해를 송환하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엔 사령부에 견제가 들어가고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져서 결국은 대안으로 나온 게 북한에다가 대신 송환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래가지고 남북 간에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거절하는 바람에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가까스로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서 이 유해 송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한국이 당사자 위치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 동북공정을 한다고 난립니다. 저건 영구분단을 하고 북한에 장악하려는 중국의 음모라고 얼마나 떠듭니다. 역사 문제 한 가지만 갖고도 이러는데 하물며 지금 적용되고 있는 정전협정 작전지휘 체제가 전부 다 한국의 당사자 위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체제로 짜여져 있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며 우리가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서 북한을 협력하고 또 장차 통일의 상대로 볼 수 있는 당사자 위치가 확보된 건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중요한 국가 주권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향후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서 무언가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반드시 튀어나올 문제입니다. 그것이 유해 송환 하나 하는 데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주권의 기반 위에서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지금 구축해 놓지 않는다면
향후에 통일 대박이건 뭐건 간에 이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주권을 넘어서 우리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뭐 3년, 5년 연기가 아니라 무기한 연기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안보가 급하고 생존이 어려워서 비굴할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주권을 양도해준 그 감옥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자유롭게 국가의 위신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년, 5년 정도 연기하는 거는 앞으로 3년, 5년 정도 더 살 징역을, 무기징역을 살겠다고 이번에 선언한 거고, 그건 진배 없단 말이죠.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봤는데 일부러 3년형 때린 거를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피고인은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들은 사실상 그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거는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무언가 주도해 보려고 하면 그때 튀어나올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조상 앞에 부끄러운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언가 좀 이러한 어떤 굴절된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위대한 항해를 시작해야 된다. 그 위대한 항해의 첫걸음은 전작권의 전환이다. 그 위에서 이제 평화 체제 구축에 기반을 조성하는 이러한 어떤 그 과업이 여기서 중단돼 버리는 것이 아닌지 매우 두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군사 전력의 문제도 아니고 군의 의지의 문제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상 뭐 저희 태평양 사령부 예하부대에 다름없는 연합사령부에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정리하면 뭐 언론사에서 사설에서 얘기했던 식민지 똥별들 맞는 거죠. 저희 상황은 지금 뭐 얘기를 하면 좀 분노를 표출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어서 기지 문제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거라 들었습니다. 윤기돈 처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되게 궁금해지긴 하는데 왜 그럴까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그냥 전시 작전권을 우리 정부가 갖는 것이 그냥 뭐 우리 정부만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걸까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커넥션이 있는 걸까라는 건 되게 궁금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군의 통수 저희가 그 2005년부터 이제 그 미군 기지 반환할 때 환경 문제를 주한미군이 치유해야 되는데 전시에 아니면 뭐 훈련 상황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관리를 못해서 기지가 기름 유출되기가 어려웠는데 그걸 한국 정부가 지금 지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시 이제 홍준표 의원이 환노위원장이었는데 맞다 전시가 아니고 뭐 군사상의 문제가 아니면 훈련시 그런 문제가 아니면은 미군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안 됐죠.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안 됐고 이제 모 의원은 시민단체가 사실 고급 정보를 몰라서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고급 정보가 뭘까 하는 게 여전히 궁금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뭔가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부분들 좀 더 파헤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냥 기지 이전과 환경 오염 치유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되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이죠. 그냥 이렇게 딱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정확하게 오염의 치유를 정확하게 묻지는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 포함해서 어느 나라도 100%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100% 치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노력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사실 노무현 정권 때에도 사실 미군 기지 100% 치유해서 반환하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상 먹혀들지 않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서울시에서 용산기지 조사한다고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는 현실. 이전의 치유는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감시하면서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거는 너희가 기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너희도 뭐 기름 안 새는 거 세이브 되는 거고 나중에 정화 문제 안 생길 거고 그런 거 같이 잘 관리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잘 엉켜들지 않고 사실 그런 요구도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저희가 우리 해왔던 일들이 사실 하나하나 다 거의 수포로 들어간 이 시점에서 그것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바람은 100% 적어도 용산 기지를 반환하는 과정 속에서 오염 정화의 책임 문제와 그 재발 방지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실리든 아니면 명분이든 간에 한국이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취해야 되지 않냐요. 사실 2005년 받을 당시에는 명분도 실리도 못 취했던 거라고 하면은 이후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적어도 미군 기지 내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적어도 좀 따내야지 평택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똑같은 일들이 우리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이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고민할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적어도 우리 세대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고민되고 용산 미군 기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두 발언이 다들 발제 수준인지라 얼만큼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과연 우리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왜 한 번도 국민한테 물어보질 않는가?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이 정말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동겸 편집장님 말씀하셨지만 규범이야 어차피 저 멀리 있는 거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어떤 협정과 국회의 비준동의 이런 걸 통해 그것도 사실은 그때 기지 이전을 하는 협정을 맺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그런 걸 뒤로하고 이렇게 어쨌든 그 협정들을 맺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약속된 그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차치하고 이런 특별한 절차 없이 국방장관의 합의로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는 진짜 이게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가 이런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모든 국민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이제 검토하고 과연 우리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한 과정에서 또 한 번 좀 이 서글픔과 분노가 그런 거는 이 우리 법원과 그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데도 이 모든 국민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어느 국민과도 관련되지 않은 문제로 다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법적 통제에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네가 땅을 뺏기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냐든가 이런 식으로 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주권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통로 이런 것들이 없다는 사실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규범적인 검토한 의견도 있고 그런 뭘 할 것인지 이런 논의도 이제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같이 분노와 어떤 그런 걸 공감하는 사람들인 만큼 좀 현명한 그리고 국민들과 진짜 함께 이 분노를 나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연구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공동 합의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합의 사항이 나오는 딱 두 가지인데 2005년 9.19 국회에 북한이 핵포기를 하라라는 핵포기 의무를 준수하라라는 그런
서술이 하나 나오고 용산 기지 이전과 그 연합 토지관리 계획 언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했는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합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대신에 이제 미군 기지, 평택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도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전작권 미군 기지 문제를 넘어서는 동북아, 영내 안정의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라고도 매우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주목해야 될 쟁점으로는 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 SCM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이 한미 정보공유 협정 추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두 분께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종대 편장께서 정말 그 독특한 그 한미동맹의 그 지휘 체계, 작전 통제 체계에 언급을 하셨는데, 몇 가지 뭐 이번 합의를 포함해서 전작권 문제가 이 작전 통제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한 두 가지만 좀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보통 평시, 전시 이렇게 나눕니다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평시가 아니죠. 정전시죠. 예, 정전. 그러니까 이걸 대포콘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상태는 우리가 대포콘 4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맞죠? 예, 대포콘 4가 유지되고 있고, 대포콘 5는 평화 상태. 그러니까 아마도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대체가 되면 대포콘이 5로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대포콘 3이 되면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대포콘 3이 되면 작전권이 이제 그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연합사 사령관,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저도 뭐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만 대개 그렇답니다. 대개. 그러니까 대포콘이 4에서 3으로 격상이 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그 한국 합참에서 연합사 사령관으로 넘어가는 게 대개 그렇답니다. 그래서 대개라는 의미에 대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넘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엔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미국 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미국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전시 상황이 도래한다고 해서 미국이 자동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하는 이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미국 내에 헌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조건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미국의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개입 안 하는 게 우리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내 이제 월드컵 본선 나가기 위해서 연습했다가 본선에 딱 나갈 때 감독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정전시하고 그 전시 이렇게 이제 그 기준을 볼 때 정전시의 이 한국 방어의 책임은 한국 합참한테 있습니다. 한국 합참한테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시로 넘어갈 게 이게 연합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미국의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건 대단히 군사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구조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이 구조를 전시하고 평시를 나눠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미군 사령관들도 자기들이 사령관인데 자기 후배들이 한국군 사정장군한테 지휘를 받는 건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군사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처럼 정전시하고 전시가 나눠져서 정전시에는 한국 합참 행사하고 그리고 전시에는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이런 구조로는 대단히 군사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군이 작전권을 정전시는 물론 정전시에도 맡고 미군의 사승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아서 이걸 좀 일원화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군사적인 효율성의 관점에서 대단히 그 효율적인 방식이다라는 게 이제 그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좀 이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작전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연합사를 굳이 뭐 필요하다면 해체를 안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지금 구조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한국 사승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이 구조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만 바꾸면 그러면 연합사를 크게 손보지도 않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군사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손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그런 거냐? 왜 우리 윤기동 낙하처장께서 왜 이게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왜 자꾸 한국 정부는 미국이 가져가라 그러는데도 이걸 받기 싫어하느냐?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가 강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어찌되었든 그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의 아젠다 성격이 강했고, 그래서 이 친북 반미 대통령인 노무현이 전작권을 찾아가지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가지고 한반도를 적화통일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아주 이 3단계 적화통일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제로 뭐 작전권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가 있을 때 막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미 대사관을 쫓아가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내용이 위크리크스가 공개한 이 외교정보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적나라하게. 그래서 미국 대사가 그런 게 아니다. 이건 한미 동맹의 아주 건강하고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작전권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얘기를 이제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못 알아듣는 거 보고 그 미국 외교전문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한숨이 나오는. 그래서 거기 있는 미군 장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이라크에도 파병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하고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파병하는. 그러니까 파병을 따지면 굉장히 세계에서 모범적인 그런 어떤 그 국가인데. 그런 어떤 한국군이 자국군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군생활 30년 넘게 해봤지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막 이런 그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토로하는 미군 그 장교의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가지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작전권 전환 관련해서 그 작전권 환수 연기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로 연기됐던 게 그 이제 2010년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당시 2012년 4월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2015년 12월로 연기됐죠. 1차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게 연기된 사유가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안보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한국이 미국한테 저기 작전권 전환을 좀 연기하자 이렇게 요청해서 이제 한미 간의 합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죠. 이미 2010년 2월 초에 당시 그 김성한 외교안보 수석이 커트 캠벨 미국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만나서 전작권 그 연기를 타진합니다. 타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천안함 침몰 한 50일 전에 이미 이제 이명박 정부가 미국한테 타진을 했고 그래서 미국 그 대사관이 굉장히 좀 이거 굉장히 뜬금없이 갑자기 왜 한국 정부가 전작권 연기를 타진했냐 해서 나름대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대사관이 당시 분석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당시 세종시 이전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좀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수 진영이 좀 균열될 이런 조짐을 보이니까 뭔가 보수층을 재결집시킬 그런 어떤 아젠다가 필요했다. 아젠다가 필요했고 더군다나 이제 6월 달이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이제 이 보수층을 재결집시키는데 시킬 수 있는 아젠다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전작권 연기. 라고 하는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미국 대사관의 분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안함 침몰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제 그걸 요구를 했고 또 이제 그 사이도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성격이 강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됐냐? 지금 뭐 청와대가 얼마 전에 이제 내놓은 입장 그렇지 않습니까? 공약보다는 안보. 공약을 지키고 싶었지만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이 불가피하게 전작권을 또다시 연기하겠다. 이게 이제 청와대 이제 그 얘기인데요. 시간 순서를 한번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날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대선 일주일 전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는 공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했을 때도. 그리고 2013년 2월 10일 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죠.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대한 안보 환경의 변화는 그때 일어났던 건데 그 며칠 뒤에 채택된 인수위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초에 이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이른바 전투근무태세 1호를 막 발령하고 그래서 막 한바탕 전쟁쇼를 막 벌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엄중한 안보 환경이 벌어진 직후에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에서도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발사나 3차 핵실험이나 그리고 그 한반도 전쟁 일기의 어떤 도래 자체가 이게 그 바로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를 이제 타진하는 그런 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비공개로 미국 쪽에 타진한 전작권 그 전환 연기를 타진한 시점은 이제 작년 7월로 파악이 됩니다. 7월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런 거냐? 이제 여기는 이제 저의 추측인데요. 당시 뭐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거의 이제 육사 선후배들이 통일 외교안보 라인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장관, 뭐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뭐 경호실장.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 NSC라고 불립니다만 관계장관회의 하면은 대부분 다 육사 선후배 출신들이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당시 가장 선배였던 남재준 당시 원장의 개인적인 소신이 전작권 환수 연기였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이. 그리고 남재준이 뭐 이 내용은 아마 우리 편집장님께서 좀 보충을 해주실 텐데 그런 라인으로 잡히자마자 이제 그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쪽에서 엄청나게 막 그 로비가 들어갑니다. 후배들을 상대로 해서 전작권 환수를 또 연기된다. 그래서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제 7월달에 이제 미국이 그걸 타진하는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좀 그런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천안함 때문에 연기됐다. 혹은 뭐 북핵 실험 때문에 연기됐다. 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갑자기 증대해서 연기됐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보충해 주시죠. 우리 성우회가 어떻게 보려겠는지. 아니 SCM 얘기하다가 지금 하는데 그 사회자 질문은 요번 SCM의 쟁점이 무엇이었냐니까 요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이제 갑자기 장군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냐 이걸 갑자기 얘기하면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이번 SCM에서 저는 제일 중시하는 것이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데 상당히 그 큰 발판이 마련이 됐다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 11항 공동선언제 11항에서 영내 안보 환경을 얘기하면서 한미동맹은 앞으로 그 동북아 지역과 이제 범세계적인 어떤 협력을 추구하는 말하자면 이건 뭐 북한 방위 문제는 이제 별 관심이 아니고 동아시아와 어떤 세계라고 하는 한미동맹은 지구방위대가 됐단 말이죠. 지구방위대.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우리가 북한을 방위하기도 이게 북한이 핵미사일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이제 한국군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 세계 어딜 가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사실 용어만 어렵게 썼을 뿐이지 그 얘기를 했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영내 안보 환경이란 말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전작권 전환의 전제 조건 하나 됐단 말이죠. 영내 안보 환경이 안정이 돼야 그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 이게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전작권 전환의 또 다른 조건으로 이제 킬체인과 KAMD와 같은 전쟁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한국군이 확보하는 것이가 두 번째 조건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그 연합방위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예물도 좋아야 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결혼해서 평균 소득을 얼마여야 되고 나중에 노후 대책을 어떻게 이걸 다 조건화해서 결혼 조건으로 따져보겠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조건이 이렇게 많으면 결혼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많다는 게 우리가 무기 연기한 배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합의가 나오기까지의 저간의 사정을 보면 우리가 6년도에 최초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합의할 때는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중동이었습니다. 그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려서 친미 정권화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제거함으로써 이 중동의 어떤 미국의 어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중동에서 군사력을 다 빼가지고 아시아로 기한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략적 중심은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게 피봇 아시아. 그리고 또 중국과의 세력 균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미국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한 7, 8년 만에 전략적 상황이 정반대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로 귀환하는 미국이라는 그 변화된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마치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아쉬워서 미국에 사정하고 부탁하고 매달리면서 이걸 좀 연기해달라고 하고 미국은 이걸 수락하는 모양으로 이 합의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필요해서 이렇게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요 얘기는 썩 빼고 한국이 아쉬워하는 부분만 부각이 되다 보면은 이 합의의 내용 자체는 거의 다 한국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접근법을 채택했다. 이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뒤에 이제 우리 유기돈 하주의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해주실 어떤 기지적 문제에서의 한국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우리가 중국하고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어떤 이런 국제 관계에서 한미 동맹을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는데 길이 넓혀졌다는 뜻은 앞으로 한국에서 뭐 사드 미사일 배치라든지 어떤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화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안보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처지가 대단히 취약해지고 여러 가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어떤 영역으로 스스로를 내몰았다는 이런 것이 지금 국가의 어떤 그 외교 안보 정책이 이번에 가장 뼈아프고 치명적인 실수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SCM 합의 전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일괄해서 다 타결된, 그러니까 전작권만 포함된 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어떤 그 미국의 전략적인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 SCM 공동성안문이 이제 작성이 되고 발표가 됐다. 그것이 앞으로 초래할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대주변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어떤 그 주도력, 협상력, 발언권이 다 같이 약화되는 양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여태 이제 지금처럼 여건이 좋았을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래 싸움에 새끼 터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 정세를 한국이 주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역사적 기회를 맞이한 이렇게 운 좋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이래로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SCM 공동 성명을 통해서 그 좋은 기회,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여건을 대부분 붕괴시키고 말아먹으면서 결국은 이제 그 미국적 전략적이게 흡수되는 모양을 우리가 중국에 메시지를 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말과 반대로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 등 터지고 배 터지고 이런 어떤 양상이 그냥 국가의 어떤 우려이자 국가의 불안, 국가의 스트레스로 가중될 수 있는 여지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SCM은 단순한 전작권 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어떤 전략적 행보에 한국이 더 한 발짝 깊숙이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중관계 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점이 이제 당분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어떤 큰 짐이자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정우식 대표님 아까 분석에 따르면 저희는 계속 얘기하다 보면 왜 그랬을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게 보수 결집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기획이었다라는 1차 연기의 배경이었다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남재준 원장이라는 군인 본연의 특성 다시 그쪽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아까 한민국 국방장관 한 적 부끄러 없다 이번 SCM 결과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언젠가 한국군을 사랑을 해야지 한국군을 믿어야 될 텐데 근데 전작권도 다시 돌려받자는 얘기도 해야 될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건 정말 저희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작동하고 있었을까. 지금 김종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절호의 기회라면 기회인 거고 영내 환경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었을 문제이고 왜 그랬을까. 이게 정말 군인이면 어쩔 수 없는 걸까? 아니면 보수 결집을 위한 기획이 지금 필요한 시기일까? 이거 말고도 세월호를 넘기 위한 기획일까? 저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는 싸워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SCM에 담겨져 있는 건 전자권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인 거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죠. 방위비 분담, 그 기지 지정 문제, 해외 파병 문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상대 나라에 저희가 좀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혹시 뭐 생각이 어떤 의견 있으시면 나중에 잠시 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두 분, 저희 일단 오늘의 과제는 그래서 이 분노,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NPT 개정협정 문제나 영상기지 이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잔류하는 거 문제 없는가 법률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고, 환경정화 우리는 다 안고 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례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절시킬 수 있을까? 저희가 오래된 고민이잖아요. 그런 한편에 있어서는 김종대 선생님께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던 일선의 군 장성들 성우에 빼고요. 성우에는 항상 전자권 한수 연기하라는 얘기를 해왔으니까 정말 그들은 전자권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는 건지, 군사주권에 대한 의식이 정말 없는 건지, 그럼 저희는 누구를 상대로 전자권 받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실제 군을 대표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저희 좀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 안보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런 생각인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전자권 전환을 한다고 할 때도 대다수의 장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어떤 전투 능력이라든가 교리 개발하는 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문제인데, 군인들은 항상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하루 이틀 나태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자신이 없으니까 또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뭐 미국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뜻이 있는 장교라면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무언가 좀 잘못 가고 있고 또 일관성이 없다는 것 정도를 알고 우려하는 장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전자권 합의를 하고 2007년, 8년, 9년도, 10년도까지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군사 연습, 한미 군사 연습인데 이걸 한국군 작전 지휘 능력을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미군 측의 평가가 아주 좋았어요. 전 세계 동맹국 중에 한국군이 제일 우수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좀 주도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막상 우리가 주도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문제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게 한국 안보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장교들의 의식을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이게 연기된다 그랬을 때 한참의 중령대령들이 반발했어요. 아니 여태까지 한국군 주도로 연습해오던 거 이거 내년부터 다시 미군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국가정책이 먼저 혼란스럽다고 해가지고 그게 청와대 보고돼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 때 이 전자권 연기한다고 그러니 합참의 장교들이 반발을 안 된다. 이런 말을 실제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의 기본 자세는 국가의 명령이라고 하면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층부의 장성들이나 예비역 장성들이 정치화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분들은 하나의 어떤 그 군사 문제를 있는 그대로의 군사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본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도금화로 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미군이 떠나면은 나라가 망하고 전쟁 억지력이 없어지고 이런 식의 어떤 도금화로 보니까 심지어 예비역 장성들이 합참에 무슨 압력을 넣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라 합참이 우리 한국군의 사령부로서 기능을 못 해왔는데 이제 한국군 사령부를 제대로 만들자. 그래야 전자권을 가져오면 작전권을 행사할 전담기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특히 성우의 재향군인의 예비역 장성들은 후배 현역 장교들한테 더 이상의 조직 개편도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왜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자꾸 조직을 현대화하고 그거 만들면 미군이 전자권을 한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한국이 뭔가 전자권 전환에 의지가 있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 국방개혁을 중단하고 합참 조직 개편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공개석상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공개석상에서 막 예비역장성들이. 그러니까 이 현역 장교들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에 빠진 거죠. 아, 뭔가 군대를 발전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군대 발전이 전작권 전환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올스톱됩니다. 지금까지도 다 올스톱이에요. 그러면 뭐냐? 국방비는 많이 줬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구조가 이제 드디어 마련이 된 겁니다. 이게 한국군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라고 그 많은 돈을 줬더니 가져간 돈이 얼마인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다. 이렇게 이제 성장 발달 장애, 성장 지체, 행동 지체,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심리학적으로는 발달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같은 이렇게 주의력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 그럼으로써 어떤 하나의 어떤 미성숙 군대의 어떤 양상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군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 보면은 무기 사는데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전쟁을 해도 전쟁할 탄약이 이틀치가 없습니다. 미군이 지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전장권을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예산을 균형적으로 배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육군이 패권을 장악한 것과 다름없는 이 한국군의 실정에서 해군에도 돈 줘야 되고 공군에도 돈 줘야 되고 병기 장교들 돈 줘서 탄약 싸오게 해야 되고 다음 무기 도입에 차질이 빚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하려는 그 역사적 관성을 유지하는데 이 전작권 전환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어떤 지금까지 형성된 군사 권력, 패권 또 역사적 관성을 유지하고 이대로 계속 살고 싶은데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군을 대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개혁 자체를 터부시하는 한국 군대 정서상 이것도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전작권을 갖고 오게 되면은요, 지금 한국 군대의 기형적인 구조가 만천하에 폭로가 됩니다. 테스트 해보면 뭐도 안 되고 돈이 엉뚱한 대로 나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집단의 정서가 형성이 돼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고급 장교들 위주로 형성이 돼 있고 아래에서 조금 순수한 장교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국가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미군이 앉아 일어서 하면 동작 취하고 차례를 주시고 하면은 줄 맞춰서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왜 되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이것은 군인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결정했는가 보다. 또 이것이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거에서 단순한 대외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의 체질, 구조, 운영하는 분위기와도 이것은 관련돼 있다. 이 정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더 막막해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분 중에 더 의견을 보내실 거 있나요? 네, 쟁점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 공동 성명 국방부 보도 자료랑 국방부에서 낸 성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미국의 전략적 행보가 깨알같이 담겨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동아시아 한반도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여기 굉장히 많이 투영을 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 거기 이용당해주는 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특히 법률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문제가 있으리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는 몇 가지들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이제 다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군사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얘기해 주셨고, 아까 김종대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시작전까지 넘어갈 때도 공한 이승만 서한 하나로 이렇게 넘어갔고, 그러니까 사실 국가는 국가의 주권의 중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져야 될 그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부작위 상태인 거죠. 뭔가 입법 의무나 뭐 이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연기를 하는 걸 합의하는 것도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히 안보와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런 절차 없지. 그리고 뭐 할 생각도 없겠죠. 없이 이제 이렇게 이런 국방부 장관의 단순 합의만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한 규범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정적 부담과 관련해서도 뭐 한국일보는 당장 40조 원, 경향신문은 뭐 당장 60조 원이 더 든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게 명약관화한데도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연례 안보 이 협의회라는 걸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2012년에 이제 그 반환받기로 한 전작권 관련해가지고 그게 연기됐을 때 이제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랑 진보신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은 이 두 가지 지금과 같았습니다. 왜 국가는 지금까지 부작위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전시작전권을 넘기느냐, 전시작전 전환을 연기하느냐, 그것은 국회의원의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도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이제 걸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해서 각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는 그 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개인은 아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할 권한은 없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소수 의견 중에 좀 특이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별개의 의견 중에 하나가 만약에 교섭단체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 교섭단체로서 협상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처지에 있는 국회의원이 하면은 자기가 볼 때는 인정해줘야 된다. 이 소송을 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다만 지금 청구인들은 어쨌든 비교섭단체라서 안 된다. 이런 별개 의견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도 뭐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나의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법 쟁송의 방법으로 고민해 볼 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실 국회의원으로서도 이건 매우 제가 볼 때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한 자신의 권한 중에 하나고 우리 헌법은 국회가 정부보다 먼저 나옵니다. 헌법 이렇게 통치기구 중에서 그렇다면 국회의 권한이 더 중요하고 국민들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를 통해서밖에 의견 제시를 못하게 됐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뜻을 가진 의원들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개 의견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렇게 구성하고 싸우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쟁점은 이제 기지 관련한 잔류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를 현재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 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까지 한강 이부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LPP 개정협정에 이제 캠프 KC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거기 그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거기 각주를 달았더라고요. 캠프 KC만 개정협정에 보니까 주를 달아가지고 뭐 실질적 이전은 실질적으로 캠프 험프를 이전은 뭐 협의에 의한다 뭐 이렇게 약간 각주를 달아놓긴 했지만 어쨌든 이전한다는 것이었고 폐쇄하는 기지에 포함시켜 놨고 그다음에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YRP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 이전하는 걸로 완전히 이전하는 걸로 협정을 정했고 만약 평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라도 간다 이렇게 이제 조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조약을 이건 비준 동의까지 받은 거죠. 아까 말했던 한미 관계가 규범 넘어 있었지만 어쨌든 이건 비준 동의를 받아서 명백히 국내법으로서의 규범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그냥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걸로 효력이 변경이 되는가? 이 문제가 법률가들에게 정말 너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도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하다가 저희 회원 모두에게 이제 이걸 빨리 의견을 내라고 공지를 했는데 아니 근데 국방부 장관이 협의를 하면 이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만 계속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국방부 장관 협의하면 이 법률 효력이 개폐되는가 과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국제법적으로 어떤 조약을 하더라도 뭐 후에 뭐 다른 사전 동력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국내
입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장관의 합의로 뭐 개폐 변경시키는 것은 이게 법 체계성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혀 맞지 않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뭘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이게 효력을 변경하는지 여부가 약간 불분명할 뿐만 아니고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희가 이제 이 SCM의 합의 자체 이것이 이제 법 위반 혹은 헌법 위반으로 무효다 이런 거를 한번 주장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이거를 뭐 처분성이 있느냐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오산의 제2활주로를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을 할 때 그때 환경영향평가 안에서 그게 이제 위법하다 이런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법원은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하기로 그 소요를 제기하고 그 통지를 해주고 합참 통지를 해주고 이런 과정 자체도 일단 처분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 예에 비춰보면 이것도 근데 뭐 승인 이렇게 합의한 거지만 어쨌든 이거를 국민대에서 뭔가 승인해주고 이런 절차를 봐서 한번 다퉈볼 수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 위반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분명히 한반도 방위를 하는 걸로 물론 전략적 유효성할 때 이제 많이 나왔지만 모두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조약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SCM을 통해서 세계 군인이 되는 걸로 뭐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한미 관계는 정말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좀 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저의 이제 이 생각이었는데 하여튼 문제 제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실 좀 중요하게 법률 규범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깨알같이 넣어놓은 물론 이제 이게 처음 있는 일을 알지만 어쨌든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엔사가 진짜 유엔사인가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보는 국제법 체계 이대순 국제법 체계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엔군이 아니다 유엔사가 아니라는 점이 이게 책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고 아까 김정민 평론가님도 얘기했고 수많은 논문들과 연구 성과들이 있죠. 유엔사는 사실은 유엔군이 아니고 그 명칭도 이제 미군의 통합사령부가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좋게 보더라도 파견한 국가들의 어떤 다국적 군이지 그게 유엔의 군대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건데 이것도 뭐 전자권 반환이랑 물론 다 연관되어 있지만 미군이 지금 어쨌든 자신 그 전략적 행보를 취하는 데 있어서 유엔사가 꼭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미군만 가지고 하면은 복잡하고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활용을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이 지금 유엔사는 유엔 그게 아니고 유엔 깃발을 쓴다거나 사실 유엔의 이름을 쓴다던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유엔 75년 유엔 총회인가에서 한국인 유엔사를 해체한다는 결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한이 낸 안과 북한이 낸 안이 모두 같이 이제 통과되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이 이제 당장 없애는 걸로 하고 남한은 뭐 일정 정도 남한이 할 수 있는 그게 되면 해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 그것이 해체 결의였느냐라는 뭐 그게 있지만 어쨌든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제법학자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특히 외국 학자들 중심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한 것도 진짜 장기적으로 전략적 행보를 미군이 가져가려나 보다 이런 약간의 두려움 이런 거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농담처럼 저희가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고민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간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뭐 일단 저는 여전히 사실은 한국군의 무능력, 한국 정부의 무능력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 세계 전략이 바뀐 거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한국이 가지는 그래서 강제 해군 기지도 그렇게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건데 굳이 한국 정부는 주려는데 미군이 그냥 아니 한국 정부는 안 받겠다고 하는데 미군이 너희 가져라고 얘기는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어쨌든 한국의 아까 김준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무기 수입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군 체계도 사실은 지금 육군 중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무기 아직도 우리가 전쟁 능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 국방비를 증강하고 무기를 더 도입해야 된다는 건 사실 미국에서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자기네 되게 도움이 되는 건데 이제 그것을 그냥 쉽사리 그냥 이렇게 너희가 가져가라고 얘기는 안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음모론자는 아니지만은 박근혜 정부가 대단히 약점을 잡힌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국은 되게 전작권을 한국에 돌려주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안 받는다라는 거 시간만으로는 왠지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고 이제 퇴역한 장성들은 이런 관점도 그냥 농담삼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전작권을 회수 못했는데 후배들 능력이 있어서 전작권을 회수하는 거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게 보수든 진보든 간에 사실은 세월호 참사로 평시에 국민 안전을 한국 정부가 책임 못 지고 있다. 국가가 왜 존재하냐고 이유를 물었는데 전시에도 사실은 책임 못 진다. 우리나라는 왜 존재하는지 대해서는 보수 진영이 훨씬 더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맥을 달리해서 우리가 좀 시민들하고 이야기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원래 얘기했던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사실 평택 이렇게 기지 이전할 때 미군은 적극적으로 사실은 다 옮기려고 했죠. 그러니까 한강 이북에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것은 전시의 자국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을 한강 이남으로 옮기려고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미연합사령부나 지휘통제센터를 여기에 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층은 어쨌든 한강 이북에 주한미군이 주둔할 때 전쟁의 억제력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딜의 내용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은 어쨌든 한강 이북에 다 설이니까 너무 근거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 주둔한다는 거는 사실상은 이게 뭔가의 딜 하나의 내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평화의 관점에서든 아니면 이제 보스니아비 하고 있는 환경의 관점에서든 간에 실제 사실 2005년 6년 이렇게 반할 때도 사실 이렇게 안보 논리 사실 환경 논리는 거의 기도 못했던 내용이었던 거고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바로잡을 거는 사실 그러니까 미군이 그러니까 오염을 정한 사례가 없는 거 아니고 미군이 했던 거니까 잔존 가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각국의 시설 투자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투자해야 되는 비용과 오염 비용이 증가할 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용을 정하겠다. 근데 그 이상 우리 돈을 더 투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주한 미군이 미국이 갖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뛰어넘고자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 가능한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저는 폭넓게 시나리오를 작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주한 미군이 이전을 할 때 기지의 오염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정화 비용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고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면에서 부딪혔을 때는 어떤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따내야겠다는 것들은 조금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고민을 하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해 나갈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저는 최소한 뭐 이렇게 일정 정도의 정화와 향후에 주한 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사건이나 아니면 그런 징후가 있었을 때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연탄 미군 기지를 좀 반환하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 따내야지 이후에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제안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의 이 SCM 결과에 대해서 군이 갖고 있는 관성인 거냐, 체질인 거냐, 혹은 이해관계에 불과한 거냐, 다양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의 초보적인 논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대응 방향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국방 개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당장 용산 기지 그 공허 조성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종전체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자체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라든가 기존의 용산기지나 FP 협정의 무효소송 이번 SCM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소송 등등의 제안권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뭐 저희가 대응하는 것도 방향이겠지만 이게 군의 체질이다, 관성의 문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씩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성공의 경험이 없는지라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짚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다라고 한 번씩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패널 분들 먼저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제안 다시 받고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식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그 기지 문제 관련해서 지금 예정대로면 2016년까지 이제 평택 기지 확장이 예정되어 있고 이제 용산 기지하고 이사단이 그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20년대 중반 얘기가 나오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연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캠퍼플이 그러니까 평택 기지에 미국이 열심히 짓고 있는 게 이제 연합사를 대체하는 이제 그 한국사령부 이제 코리아 커맨드를 짓고 있는데 그런 그 시설이나 건물들이 예정보다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게 또 막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 가까이 했다 그러면 그 비용 자체도 상당히 클 거라는 거예요. 비용 자체 상당히 클 거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월터 샤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이 자꾸 전작권 환수를 연기를 요청하면 그런 공사 지연에 따라서 발생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도록 미국은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아마 내년 그 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또 미국 그 의회 가서 청문회하고 그러면 미국 의원들의 관심사는 돈이거든요. 안 그래도 뭐 항상 뭐 청문회하면 돈 얘기 거의 반 정도 차지했는데 지금 뭐 국방비로 좀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합의했던 상황도 좀 연기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미국 의원들은 돈 문제를 꺼낼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태평양 사령관은 가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퉁치고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그러니까 그럼 공사 지연에 따른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거냐? 그럼 그거에 대한 뭐 사전 논의나 합의도 없이
그러면 달랑 이렇게 그 이제 환수를 연기한 거냐. 이 문제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미국이 그 2006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용산 기지하고 이사단전 합의하고 그럴 때 이제 한강 이북에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른바 인계철선을 대단히 모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어찌됐든 지금 연합사가 잔류키로 했고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큰 이제 동독천의 기계화 여단이 남기로 했는데 그럼 왜 그런 거냐? 왜 바뀐 거냐? 그러니까 그 부시 때는 이 한강 이북에 단 한 명의 미군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왜 이번에는 그것도 미국이 먼저 요청해서 연합사하고 이제 그 동독천 미군 기지를 잔류키로 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추측의 영역이겠습니다만 부시 때는 그 인계철선을 떼고자 했던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부시는 여차하면 북한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북한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뭐 미국이나 당분간 미국이 북한을 군사 공격할 개연성이 거의 없고 그에 따라서 한반도 이제 북한과의 전쟁 이런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강 이북에 미군을 남겨둬도 과거처럼 뭐 이렇게 리스크가 크진 않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미국이 평택의 여유 공간을 좀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여유 공간을 그러니까 연합사가 안 오고 이제 동독천 기계도 안 오면 아무래도 이제 오기로 했던 게 안 오면은 이제 이게 좀 이제 여유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첫 계획을 국방장관이 SCM 끝나고 기자회견하면서 강조했던 게 이제 순환 배치 전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되어 있는 미군 숫자, 이 군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이제 순환해서 올 수 있는 미국 군사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순환 배치 전력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 공간 차원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합사와 이제 그 동독천 미군을 좀 잔류시키기로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드 같은 경우에도 평택에 들어오는데 뭐 들어올 경우에 뭐 정확한 그 자료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만 사드가 예를 들어서 엑스밴드 레이더 부대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령부 자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사령부 자체가 그냥 뭐 무기체계만 달랑 들어와서 여기 주한미군이 이걸 운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관련된 미국 그 이제 그 텍사스 뭡니까 그 포트 블릭스인가요? 이제 그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사드 부대 자체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이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고 그런 어떤 그 부대를 사드 부대를 수용하려면 평택에 어떤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어떤 필요성들 때문에 제가 오늘 연합사나 이제 그 동독천 이사단을 좀 잔류키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하주희 변호사님께서 이제 어쨌든 시민 단체들이 그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조속히 좀 그 야권 쪽에 특히 이제 뭐 교섭단체인 교섭단체 그 모 정당 쪽하고 빨리 접촉을 해서 그래서 이건 뭐 어떤 국회의 어떤 권위나 그 의상을 완전히 땅에 추락시킨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시민사회하고 국회가 이제 범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속히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 전작권 기지 이전에 대해서 무수한 합의 번복과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탈법은 걸릴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어봐도 뭐 원래 50대 50으로 그 부담하기로 한 건데 그 50 미군이 부담하는 50억 달러 중에서 저기 15억 달러는 그 BTL 지금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 그 미군 숙소를 제공받기로 했는데 이거 임대 보증을 한국 정부가 했거든요. 명백한 국유재산관리법 위반입니다. 이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국방부에서 저기 이거 법상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장관이 밀어붙여서 이상희 장관이죠. 이렇게 국방부 법무실에서도 불법이라고 해요. 이걸로 해서 한국 정부가 약 1조 7천억 원가량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고발하면 바로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저기 또 뭡니까 저기 방위비 분담금 그 전용 문제는 국가재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회 그 예산정책처 보고서에도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따로 법적 해석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거 시정하라고 한 지가 벌써 10년 아닙니까? 이거 법적으로 뭐 분명히 어긋나는 거고요. 그 외에도 그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은 전부 법률 위반이에요. 이거는 저 주권국가에서
이 법적인 행사도 안 해보고 이 또 뭐 민변의 변호사분들 많이 계시는데 건건이 한 사건씩 맡으셔가지고 좀 뭐 하시면은 또 국가를 상대로 해서 꽤 돈 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저기 사건 수임도 잘 안 되실 건데 좀 이런 것도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실 만하고 그 외에도 저기 뭐 이 한미동맹 자체가 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린 거 그거 다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거든요. 법률가가 아닌 제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라면 법률가들 안에는 더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좀 문제 삼으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저기 그 국가의 이중 재정 지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책정하면은 그것이 뭐 전용되거나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할 때는 다 그런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이중 지출이 방지된 것이 우리 법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 잔류하는 부대는 잔류하는 부대대로, 가는 부대는 가는 부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랬다 보니까 이 재정 지출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대략 동두천과 용산에 잔류하는 인원을 빼고 평택으로 이전하는 병력이 한 어느 정도 될까 따져보면은 대략 2만 명입니다. 2만 명가량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공사비 규모를 적게 잡아서 10조 원이라고 친다면 주한미군 1인당 5억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에 1인당 5억짜리 기지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호화기지가 도대체 전 세계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1조 원가량 또 지원해 주거든요. 이거를 주한미군 2만 명으로 치고 다시 나눠보면 1인당 5천만 원씩 매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국군 병사 경우에 이것은 거의 10배 가까운 10배가 뭡니까? 더 되죠. 한국군 1인당 그 병사에 비해서 미군 병사한테 20배 가까이 우리가 더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건 또 매년 나가는 겁니다.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있죠. 그 다음에 그 킬체인이라든가 뭐 MD라든가 이게 또 이제 뭐 한 60조가 더 든다고 하지만은 그 운영비는 더 들어가요. 제 계산으로는 18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MB가 4대강 한 건 뭡니까? 그래도 한국 강바닥에 쑤셔박은 거예요. 미시시피 강이나 텍사스 강이 아니고 한국 강바닥에 쑤셔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봐줄만 해요. 근데 이거는 80%가 미국 공장에 쑤셔박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국내 떨어지는 돈도 아니잖아요. 도입비로 빼가고 운영비로 빼가고 유지비로 빼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F-35 뭐 글로벌 호크 또 뭐 레이더 무인 정찰기 이거에다가 이제 뭐 이지스 전투 체계 뭐 이런 거 다 해보면은 대략 그것이 30년간 운영비로 빼가는 게 약 한 180조. 그 다음에 당장 그거하고 별도로 가는 것이 60조.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요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뻔뻔히 따지기 복잡하잖아요. 뭐 180조가 어디 감이 옵니까? 그런데 한국의 국방비가 너무 적다. 미국이 GDP 4%다. 한국이 지금 2.5%라는 겁니다. 그럼 2.5%가 35조 원인데 이걸 4% 수준까지 올리라는 얘기를 럼스펠드 장관 이래로 지금 척헤이글 장관까지 매년 장관회의에서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한국이 프리라이딩, 무임승차국이라는 겁니다. 35조 갖고 안보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4%까지는 올려야 될 거 아니냐. 미국도 4%, 한국도 4%.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현재 35조 국방비를 54조까지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1년에 19조 원, 20조 원의 국방비를 지금 국방비에다 더 얹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야 이거 다 모기도 대주고 뭐 하지. 맨날 뭘 사겠다는데 약속원 같다는 거예요. 현찰을 내놓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작년 SCM 2시간 회담이 장관회담이 열렸는데 그 중에 1시간이 돈 얘기였어요. 회담의 반이 돈 얘기입니다. 이거 14항은 복잡하게 하는 거는 이건 사전에 프리미팅에서 다 짜간 것이고 장관회담 딱 열리면 돈 얘기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안보에 미국이 1,000억 불을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1,000억 불의 근거는 아시아 태평양의 군비를 다 합친 거예요.
이게 다 한국 방위에 쓰는 돈이라고 벅벅옥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 버든 쉐어링, 방위 비분담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많이 줘봐야 1조 원밖에 안 돼요. 그거 얼른 줘버려요. 그거가 아니라 35조 원을 50조 원, 이 35조 불리고 그 다음에 한 사업에 10조 원씩 빼먹는데 F-35 같은 경우 덩어리가 워낙 큰 게 있어요 지금. 근데 시민단체는 이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관심이 많으시는 거거든요. 아, 그거 줘버리고 딴 거 줄여버리지 훨씬 남는 장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말 한마디에 몇 조 원입니다 이거. 뭐 방위 개념에 대해서 뭐 전자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뱉어버려. 네가 먼저 얘기했지. 돈 부담해야 되지. 그 다음에 미국이 얘기하면은 그래서 국방부가 사드를 들여오고 싶어도 싸짜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 얘기 했다가는 몇 조 원이라고 그냥 그 자체로요. 그런 게 박근혜 정부마저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차 초래하게 되는 어떤 거 안보 비용 대부분 미시시피 강이나 텍사스 강에 처박을 돈 이거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군인 안보 관계를 주도하고 안보를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이 편중되면서 이런 어떤 그 청와대나 범정부 차원에서 이걸 통제를 못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뭡니까? 군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군국주의가 뭡니까? 군이 정부의 통제를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른 건데요. 그런데 저 국방부의 중기국방계획 그 예산 짜는 거 보십시오. 기획재정부 통제 안 받아요. 군이 맘대로 짜서 대통령한테 결제받고 거꾸로 기재부를 찾아가 압력을 넣어요. 대통령이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뭐 군대를 갔다 왔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저만치 맙니까?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얘기 같은 건데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이거 법에도 없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그런 식으로 그냥 의사결정이 다 돼버려요. 뭐 장교 정원도요. 국무회의 통제도 안 받아요. 행정안전부 통제도 안 받고요. 그냥 A4지 한 장에 장관이 대통령한테 가서 사인받은 그걸로 절차 끝이에요. 나머지 국회 기획재정부는 뒤처리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부의 통제를 받는 정부 부처입니까? 정부의 통제를 안 받고 군림하는 부처지.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 최우선입니다. 법으로 조져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법으로 조져야 됩니다. 왜 불법을 저지릅니까? 그 다음에 지휘권, 군령을 갖다가 행사 안 하는 군대인데 지휘관의 권위는 또 무지차게 챙겨요. 그러니까 지휘관의 권위가 너무 막강하니까 역은 돋아버리고 병사들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권위가 너무 강해서. 그런데 지휘권만 안 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다 갖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군 내부로까지 이런 운영이 어떤 그 인권, 법, 규범, 그 다음에 어떤 법치의 기본 관점을 딱 그 외부와 차단하고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모든 걸 다 결정지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닫힌 감옥의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연 시민들이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국가개조의 핵심은 군대 개조라고 봅니다. 군대가 개혁돼야 국가가 개조됩니다. 이거는 우리 미래 세대에 있어 가장 사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권 문제도 어떤 밀실에서 이렇게 논의되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미루어 짐작만 할 뿐입니다만 이 군대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참여와 각성의 계기가 지금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올해 연초부터 저 군대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익히 봐서 알고 오죽하면은 조중동 보수 언론까지도 이제 군이 변해야 된다고 나서는 이 시기입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그 미래 세대의 어떤 생존의 문제를 결정할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은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자체 반응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거는 거기서 뭘 할까 방안인가 그건 전문가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자. 그러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군대에 돈 못 내놓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낮은 차원의 운동이 지금 벌어져야 되는 것이지. 저기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지럽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어떤 시민단체에서 지금 군 공대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그 군대에 대한 어떤 비판과 참여, 개입 이런 부분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운동이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이제 전문가들이 또 길을 만들고 또 어떤 그런 문제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것이야. 그거야 뭐 앞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기회가 왔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군폭력 한참 논쟁이 됐을 때 그런 얘기 나왔었죠. 군대 보내지 말기. 군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제도화할 때까지 우리의 소중한 뭐 자녀들, 친인척들을 군대 보내지 말자 이런 운동 하자라는 게 있었는데 또 하나 납세자로서 세금 내지 말자 이런 운동 제안하시고 저희 일단 저기 플로어에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난 2003년도부터 이 한미동맹 재조정 현안이라 해서 기지 이전 협상 쭉 있었던 건데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고유경 씨. 혹시 뭐 저희 특별히 대응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고유경 씨 꼭 발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이크가 필요하신가요? 아쉬움을 쳐다보는데. 마이크 있죠? 여기 마이크 있어요. 고유경 씨부터. 진짜? 저 열심히 지금 순환 배치 누가 왔나 이거 찾고 있어요. 가능하시면 카메라를 안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의경입니다. SCM 요번 결과에서 제가 상당히 요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 SCM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09년 6월 한미동맹의 공동비전에 기초하는 이유는 사실 2009년 6월 공동비전이 한반도 방위 개념을 이제 지역 범주, 세계 범주로 한미동맹을 이제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합의해 준 게 2009년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동맹의 세계화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독특했던 건 뭐냐면 그 사망에 보면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재강조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핵미사일이 한반도에는 위협이 안 되고 지역 안정과 세계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걸로 인식을 한 표현을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여기서 한반도 어떤 양국 개념이 빠진 거예요. 앞에는 쭉 양자, 지역, 범세계, 뭐 한반도, 지역, 범세계 이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여기는 지역 안정과 범세계 안보만 들어가나 더 이상 이제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은 한반도 안정 범주를 벗어났구나. 사드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었고 그래서 SCM을 정말 허술하게 만들었구나. 이 작성자가 누구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여기 그 한미동맹 부분에서 연합사단 얘기를 하거든요. 전시연합사단, 평시연합참모단 요거를 지난번에 한번 합의한 건데 여기 다시 한번 언급을 해서 요것이 전자권 전환 문제하고 좀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자권 전환 환수하기로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만들기로 했던 건데 여전히 전자권 환수가 아직 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집어넣은 것이 뭘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대비해서 대화력전 전력 증강으로 동두천에 이제 캠프 K실 남기기로 한 건데 요건 좀 웃기죠. 막 기억을 뒤집어가지고 2004년도에 주한미군 그 전자권 미군 재배치죠. 네, 주한미군 철수 감축 뭐 이런 거 다 합의하면서 주한미군의 10가지 임무를 이양한 게 있어 한국군으로. 그 중에 최고를 차지하는 게 대화력전 임무거든요. 임무가 이양될 당시에 그 평가까지 했는데 탁월하다. 더 이상 뭐
부족한 게 없다. 한국군이 대활약전을 하기에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대활약전 임무에 한국군이 더 이상 북한 장사장 보고 대응할 수가 없으니 계속 미군이 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까야 된다. 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원래 합참 의장 할 때 합참 의장 인사청문회 때 이제 전작권이 3년 연기된 2012년에서 2015년 연기된 때 우리 2012년도 할 수 있는데 2015년 3년을 벌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한민구 합참 의장 후보였어요. 지금 그 사이에 북한이 뭐 핵미사일 실험했고 미사일 실험했고 그래서 우리가 당장권 전환 지금은 어렵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합참의장 3년 동안 북이 핵 미사일 개발하는 동안 한국은 뭐 했냐. 놀았냐. 그 돈 갖고. 북은 조그만 돈 갖고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능이 합참의장 출신인데 국방부 장관이 딴 사람도 아니고 그냥 3년 동안 보면 한국군은 놀고 있었다는 얘기구나. 주한미군은 뚱뚱이 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문제 부분은 미군기지 문제 부분은요, 뭐 정우식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저는 이번 SCM 두 가지 의미로 봐요. 하나는 미국이 돈이 진짜 없구나. 그래서 이 돈 없는 걸 벌충하는 이 꼬붕을 잘 잡았다. 호객님을 잘 잡으셨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패권이 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많이 쇠락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힘이 세라는 걸 보여준 계기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꼬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따라오는 한국이라는 걸 통해서 이 중국을 경계로 세우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과 재정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SCM에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그 재정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담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동두천 캠프 K시는 규모가 200만 평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지예요. 그게 우리 뭐 보통 미군 기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크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캠프 K시는 산 하나가 그냥 통째로 게다가 언제든지 그 개발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 전체가 기지가 아닌 기지죠. 그 자체가 훈련장이기도 하고 기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둔다라는 것은 제가 막 그 순환 배치 찾아본 이유가 2011년, 2012년, 2013년에 이라크로 갔던 애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순환 배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얘네가 진짜 순환 배치 되고 있는데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갔던 애들이 이제 다시 돌아갈 게 하여튼 미국이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한국에 오면 유지비는 안 든다. 이게 걔네의 개념인 거예요. 유지비는 뭐 시설 운영비와 토지값 다 안 되고 기본적으로 방위분담금에서 이제 그 주는 돈도 있고 하니까 유지비가 안 들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는 애들이 많다. 순환 배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용산기지 이전 협정은 그 자체로 지금 이 합의로 파기가 된 거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가야 된다.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협정의 목적은 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 사회 이전을 위한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을 평택으로 가는 협정이 아니고 용산의 사령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협정이에요. 그럼 용산의 사령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용산기지 협정은 파기된 거예요. 이제 이 합의로. 파기 선언을 한 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평택에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일단 중지해야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자,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뭔가를 위해서 지금 막 쌓아놓고 있는데 진짜 열받아요. 니네가 방법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파기를 너네가 발표한 거고, 그러니까 파기된 거를 보고 새로 협정을 체결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 줄 수 없다. 사실 이게 그 정부가 조약 개정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조약 개정, 지금 개정 자체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한미간 합의로 안 하기로 한 거니까. 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 권한도 없고 국민도 사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냥 선거 때 투표로 심판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냥 박연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현재 법 구조예요. 국제법, 국내법, 우리 헌법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현재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국회 예산밖에 없어요. 국회가 예산을 안 주는 거 말고는 가능한 방법이 없죠. 국민들이 세금을 그쪽에다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고민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전자권 포기가 군사주권 포기다, 뭐 제2의 을사늑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2015년 예산에서 몇 가지를 잡고 이거 안 갖고 오면 이 예산 도저히 우리는 못 준다. 이렇게 하고 가야지 이게 그나마 좀 국방부든 미국이든 눈치를 보고 뭔가 하는 신중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의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다른 분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저 평화정원의 사무국장 맡고 있는 이천동입니다. 예, 김종대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군 소모의 문제나 군 기득권들이 이렇게 수구 결집과 또 자기 권력욕, 사리 사욕 때문에 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봅니다. 아까 전에 군 개혁 얘기했는데요. 저는 군 개혁에 있어서 요즘에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군의 그 장성들이나 한미 연합사 이런 고급 장교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군 장성이나 진급할 때 중요한 자기의 진급할 때 어떤 그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또 박정경수 씨. 네,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부의 박정경수고요.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본질적으로 그 전자권 환수나 최근 SCM 결과가 왜 일어났냐는 저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으로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 정부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고 미국은 끊임없이 계속 예산과 돈 문제를 갖고 한국 협상하려고 할 텐데 이랬을 때 과연 한국에게 협상력이 있겠느냐. 아까 김종대 편집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끊임없이 돈 문제를 협상하게 될 것이고 아마 대부분 한국이 협상에서 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요. 사실 저희 시민사회 쪽 회의할 때마다 제가 많이 우려했던 것들이고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이 너무 빨리 현실화돼서 사실 놀라운 거지 예상되지 않았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서울 잔류 문제라던가 동두천 잔류 문제는 이미 언론상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문제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놀라운 사실은 시민사회는커녕 지방정부까지도 전혀 협상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서울의 용산기지 특히 연합사 잔류 문제까지 나오면서 한 200명 정도 지금 잔류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뉴스는 과거 이제 주한미군 2003년 2월에 이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신을 포함해서 200명 정도가 남겠다라고 언론에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웬일이냐. 분명히 YRP 협정 내용을 보면 일부 부대가 잔류할 수 있다. 한국군과의 협상을 위해서라고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사령부가 남겠다라는, 특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남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협정 상황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인데 별로 사실 언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됐을 때 평택기지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그 이후에 언급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저희가 좀 근거 없긴 하지만 허브기지 이런 얘기 썼는데 사실은 이제 평택기지가 전진기지, 최전선 기지가 된 것이 가장 저는 걱정스러운 문제라고 보고요. 이미 저희가 2004년 정도를 넘어오면서 맺었던 협상의 내용들은 2010년, 2011년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바뀌었고 미국의 의도에 굉장히 부합하게 바뀐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동두천 화력부대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 순환 배치 과정들 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의정부 캠프 KC, 의정부의 스탠리 쪽에 화학부대가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KC 쪽에 화력부대들이 계속 순환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2000년대에 보면 순환 배치의 대부분은 일본에 있는 공군 부대들이 일부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은 있을 때 이렇게 정례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육군 부대들이 재배치되는 과정들은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고 보여졌고요. 급기야 작년 12월부터 올 1월 그리고 6월 정도 지나오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사령부 쪽에서는 경기 북부에 잔류하겠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었죠. 근데 1월달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그런 협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6월달에도 재차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국 정부가 요청해서 지금 경기 북부에 미군 부대 잔류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바로 직전까지 동두천에
분위기를 보면 한 2, 3년 전까지는 어떤 의회에서 어떤 분위기였냐면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원래 캠프 캐시가 최종적으로 나가는 기지 아니겠습니까? 빨리 나가라라고 얘기하다가 2년 전부터는 나가라라고 얘기하더니 최근에는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냐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방의회 시장 뭐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한국이 뭐 최소한 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느들 협력관계 속에서 이 기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민사회는커녕 전혀 알 수 없었고 사실 언론에 그렇게 한 1년여 2년 전부터 모니터링이 계속 되어 왔는데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거나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조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국방장관이 협상을 했다는 것은 저는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그 한미 간의 논의들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더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완전히 국민들과 지방정부를 제외시켜 놓은 상황에서 이미 밀실협상 몇 년 전부터 다 하고 그냥 적당한 기회에 워싱턴까지 가서 협상을 하니까 그냥 이번이 기회다 하고 제가 볼 때 다 터뜨린 것 같은데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하나씩 거론해서 얘기한다고 시계를 되돌리는 거 몇 배로 힘든 과정들을 저는 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현안들이 그럼 뭐냐. 뭐 저는 100%다 김종대 편집장이 얘기하신 거랑 동의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한국 국방부가 뭐 이념적이든 정치적이든 이 전자권 환수 연기하면서 득을 얻은 것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전자권 환수를 위해 필요한 국방 예상 증액 정부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져야 될 명분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국방비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남은 과제로서 싸워야 될 지점들일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용산기지 이전부터 2004년 하고 2008년까지 완료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10년 넘게 공사를 해서 그렇지 공사 오래 걸리는 공사가 아니었어요. 작년에 50% 완공했다 그러고 올해 80% 완료하겠다 그러고 지금 평택 내려가 보시면 옆에 주변 공사하고 있습니다. 강 주변 도로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 안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공사고요. 몇 년 동안 성토 공사하더니 실제 공사는 정말 몇 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사가 왜 정단되어 있었냐라고 하면 당연히 예상 밖의 중동에서의 전쟁이 길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오바마가 정부가 들어서고 오바마 독트린 이후에 중동에서의 중심을 아시아로 넘어오니까 한국만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리핀한테 이루어지고 지금 오키나와에서 이루어지고 미국의 입맛에 따라 지금 공사의 속도와 기관과 내용들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놓을 만한 충분한 주민들에게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해서 해명해야 되고요.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될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보고 10년 동안 이러한 일들에 대한 분명한 그 피해에 대한 내용들 보상 책임들 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까 그 정욱식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인데 그 한강 이남 기지점 문제가 그냥 이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실제 이제 평택의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이 부대들을 한강 이북으로 잔류시킨다는 게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는 이제 부시의 보다 오바마가 이 대북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훨씬 떨어뜨렸기 때문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그거를 반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이제 실제 이제 평택에서의 그 기지의 고도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전진 배치 문제들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미군의 배치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의도가 뭐 전쟁 어떤 위기에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올지는 뭐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오바마 행정부가 적어도 뭐 부시 때처럼 뭐 예방적 선제 공격에 나선다 뭐 이런 독트린 자체는 사실상 폐기한 이런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의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작전권을 한국군한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예전에 이제 미군 장교가 그런 표현을 쓴 것처럼 그러니까 뭐 그 한반도에서 진짜 위험은 그 한국의 과잉 대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이제 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있는 한국군을 통제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작전권을 미국이 좀 더 지원하는데 동의한 부분도 좀 굉장히 좀 무모하고 호전적으로 좀 이게 보이거든 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들으신 말씀은 저는 이번 그 SCM 결과를 보고
미국이 이제 연합사하고 주한미군 사령부를 정말 분리하기 싶구나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주한미군 사령부는 엄밀히 말해서 전투사령부가 아닙니다. 태평양 예하부대, 태평양 사령부에 소속돼 한국에 보내진 그 미군을 훈련시키는 부대입니다. 네? 훈련시키는 부대예요. 주한미군 사령부 자체예요. 그래서 이 성격 자체를 명확히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건데, 근데 이것이 전작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고 이제 그 한강 이북에 상당수가 이제 주둔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연합사와 주한미군 사령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었는데, 이걸 어찌됐든 이제 평택권으로 이제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당초의 계획은 작전권을 넘긴다라고 하는 구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이 뭐 이래저래 뭐 사정을 얘기해서 이제 계속 연기되는 이런 구조에서 연합사 구조를 통해서 한국군을 통제하고 평택 오산 그리고 이제 군산 기지를 중심으로 한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는 태평양 예하부대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는 이런 형태로 저는 이완화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요거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이 한국 안보에 엄청난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좀 추후에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나요? 굉장히 어려운 분석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질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가 저한테 몫인 것 같은데 이게 대화력전 부대 2018년이 잔류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과거에는 철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멀리서 때리는가 보다, 이게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가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앞에 있으니까 또 이번엔 이것도 지금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화력전 부분은 2005년부터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2010년에 미군에서 임무를 이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군사령부에 대화력전 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2가지 정도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군의 어떤 그 화력 체계가 이 정보 전파 타격 체계가 생각보다 부실하다. 미군 거는 쏘는 걸 바로 보면서 즉각 반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몇 대 얻어 맞아야 포격 원점을 잡아서 그때 반격할 수 있으니 이래서 미군이 나가면 안 된다. 이 논리고, 두 번째는 한국군이 해보니까 공군하고 육군이 아주 무슨 전쟁이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화력전의 주 임무는 육군이냐 공군이냐로 지금 6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이것 때문에 합동교범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군은 당연히 스텔스기 같은 거 사서 전투기로 때려야 된다 그러는데 육군의 반론은 전투기는 비가 오면 못 때린다. 날씨가 나쁘면 못 든다. 근데 육군포는 비가 와도 싼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공군의 재차 반론이 산 뒤에 있는 건 육군이 못 때린다. 그러니까 다시 육군 반론이 산 뒤에 있는 것도 수직으로 떨어지는 포탄이 개발돼서 때린다. 이래느라고 결국은 결론이 안 나와가지고 작전 영역이 다 중첩돼서 대혼란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육군, 공군 다 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화력 체계의 엄청난 중복 투자인데 그 사이에 북한포의 수명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장사정포가 천년만년 쓰는 목이 아니에요. 이거 또 요즘 스키 차고 이러면 포탄 다 못 쓰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포도 수명이 있어요. 이거 다 건설하면 그때 북한포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연합사가 화력전 임무를 수행할 때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안 되겠다. 미군이 있어야 되겠다. 이리로 한 바퀴 삥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에 그 화력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나간 어떤 투자 비용의 효율성을 이제 문제 삼을 때가 됐습니다. 요걸 아마 짚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초기 예측과 왜 틀려졌는지를 조목조목 국방위원들이 그런 실력이 있을까가 조금 염려는 됩니다만 그 정도 식견을 갖춘 분이 없단 말이죠.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 건데 그래도 가르쳐서라도 좀 따지게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요즘 예결위에서 이게 한판 붙지 않을까. 이런 것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문제인데 이건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아까 나왔고 그랬는데 한국군 인사는요 그놈이기 때문에 그거 인사 그 법 바꾸고 규범 만들어봤자 그거 저 별 실효성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지 진급된 빵배는 다 자기 영혼을 다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뭘 거기서 그건 별로. 그리고 대신에 그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우리가 좀 혼선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최근에 동두천에서의 그 이상한 현상이라든가 뭐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한 가지 우리가 좀 미군의 운영 체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지금 보직이 다 2개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뭐 예컨대 기획참모부의 무슨 영관급 그 자리. 근데 얘가 1년에 3개월은 호주나 하와이나 괌에 가서 거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유연성이라는 거는 모기 체계 유연성, 인력의 유연성, 전략의 유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차하면은 주한미군 장교가 저기 중부군 사령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듀얼 저기 그 유스 말하자면은 어떤 이 직위를 다양하고 아프간 같은데 보십시오. 전사자 명단 발표되는 거 보면 소속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소속이 있는 애가 여기 와서 싸운 거란 말이죠. 이쪽에서 또 편성이 돼가지고 이래서 자유자재, 변화무쌍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저 모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일일이 이렇게 사람들 인사 관리해서 바꾸니까 불편하니까 이렇게 소규모 부대를 많이 만들어 통째로 갈아 끼는 식의 그걸 모듈 개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도입해보고 모두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 적은 전력을 다양하게 써먹고 싶다 이런 게 유연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지나 뭐 여러 가지 근무 체계나 이런 경우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보고 또 신속하게 투입했다가 신속하게 순환 배치할 수도 있는 이건 미국의 어떤 지향점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우리한테 다 통보가 되고 우리가 그런 어떤 배치에 참여할 수 하고 들여다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문제가 앞으로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정책이 결정된 것 같은데도 번복이 되고 또 안보든 미군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운영 체계 변화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어떤 시민들에게 또 부담으로 되돌아가는 게 없는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이제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 일단 저희는 이제 민변에서는 일단 SCM 관련해서 관련한 항들이 있는데 각 항들에 대한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제 법률로 조져야 한다고 하겠는데 이제 저희가 있는 힘껏 각 항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법률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작성해서 어쨌든 근거를 가지고 이제 사실 오늘 나온 얘기들을 국민들은 관심도 없지만 잘 알기도 어렵고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특히 여기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근데 이 사안을 어떤 뭐 헌법재판소는 법정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뭐 그것이 단순히 뭐 인용되느냐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국민적인 어떤 뭐 진짜 이 관심의 차원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뭐 기획도 하고 뭐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치가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군대인데요. 군대는 진짜 마치 우리 법원 마치 그 옛날에 이제 특별 권력 관계처럼 군대도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인데 그 군대가 이제 2개나 있는 한미 관계는 더더욱 이제 법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규범적으로 정리하는데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저희 회원들이랑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과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 더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각국 뭐 미국의 뭐 세계 지배 전략 그리고 사실은 각 나라의 지배 권력의 통치 전략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한중일 뭐 북한까지 러시아까지 포함돼서 서로 신뢰하고 평화 체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야지 사실은 이런
군축의 군비 경쟁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전략에 맞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길이지만은 평화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은 사실 대기한테는 중요한 과제인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 어떻게 자리매김돼야 되는지 좀 재해석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용산 미군 기지 반환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녹색연합이 이 활동하는 것은 사실은 평화운동 관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군비에 들어갈 돈이 국방 예산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군비에 들어갈 돈이 다른 곳에 쓰인다고 하면 그만큼의 군비 경쟁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용산 미군 기지 반환 과정에서의 정화 문제라든가 책임 문제, 그리고 그것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전략을 잘 세워서 최소한 한 발짝 진지한 방안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번 SCM 공동성명이 평화운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되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 법률적으로 대응하자, 예산 심사에 개입을 하자, 압박을 하자, 여러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 11년 동안 안 해본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뭐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해보고 국회 예산 안 된다 뭐 쳐들어와서 하고 다 모든 것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안 됐던 실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내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근데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많이 알려야 된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 것인지 쉽게 많이 알려야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각계에서는 소송도 해야 되고 감사 청구도 해야 되고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조문 문건도 만들어야 되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저희가 계속 지켜가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조만간 다시 한번 여러분도 만나 뵐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과제를 다시 한번 더 다듬고 어떻게 결집된 힘을 보여줄지 논의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